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엄마와 30대를 잘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성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결혼을 해서 친정에서 나와 독립해서 살고 있었지만 무수히 많은 일들을 겪고 난 뒤 지금은 엄마랑 같이 지내며 오순도순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희 엄마도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혼자가 되신 지 얼마 안 됐고 저도 이혼을 하고 엄마와 같이 살고 있는데 오히려 이전보다도 우리 모녀 사이는 더 끈끈해지게 되었어요. 이 모든 아픔을 같이 겪어서 그런 걸까요? 지금부터 저에게 있었던 사연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30대 초반에 연애를 하고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수입차 영업사원으로 외제차 딜러로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냥 일반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돼서 결혼까지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가 차를 한 대 새로 뽑고 싶으시다고 하면서 저에게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그때 그게 인연이 되어서 연애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었죠. 연애 때부터 느꼈지만 남편은 고객을 많이 상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임기응변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재주가 뛰어난 데다 얼굴도 선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저도 그 선한 얼굴에 반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죠. 결혼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시댁에서 있는 시부는 일을 하다가 퇴직 후에 쉬는 중이셨고, 시모는 원래 가정주부로 있었기 때문에 집에 시부와 같이 있으면서 가끔 한 번씩 나가 식당 일을 하는 듯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일반 회사 다니면서 착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가족은 정말 정상인 사람이 없었는데 그중 유일하게 정상적인 사람이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우리 남편마저도 쓰레기 짓을 해대서 결국에는 헤어졌는데 그때도 신우이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며 제 편을 들어줬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건 전부 다 결혼하고 난 뒷이야기고 연애 때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고 나서 거의 몇 년 동안은 저와 남편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둘이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저희는 서로의 집안에 인사를 갖고 무난하게 허락을 받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저한테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저희 오빠도 남편을 보더니 좋은 사람 같다며 잘 살아보라고 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인간의 선한 얼굴에 다들 속아서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며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어요. 저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시댁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남편 쪽에서는 가지고 오는 돈이 없었고 저는 아빠가 지원해 주신 돈과 제가 대출받은 돈으로 작은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결혼 때부터 시작해서 남편은 꼭 저희 아빠만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장인어른, 회사에 어디 하나 자리 없습니까? 명색이 저도 사위인데 아버님 밑으로 들어가서 일도 배우고 아버님도 도와드리면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자네 하고 있는 일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 뜬금없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야? 아, 그거야. 형님도 지금 아버님 밑에서 일 배우면서 저렇게 아버님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저도 아버님 밑에서 일 배우다가 나중에 가면 또 형님이랑 같이 아버님 사업 물려받거나 뭐 그것도 안 되면 제 사업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네, 이 사람아. 자네는 내가 봤을 때 사업 체질이 아니야. 자네처럼 우유부단한 사람은 사업하면 못 써. 그냥 자네는 말하는 거 잘하고 성격 좋으니까 지금 하는 일 계속하게.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자네한테 딱이야.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편의 말을 늘 거절하곤 하셨어요. 하지만 포기를 몰랐던 남편은 정말 꾸준히 결혼 생활 내내 저희 아빠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고, 그때마다 저희 아빠는 매번 칼같이 끊어내셨죠. 그걸 보면서 저도 아빠가 한 번쯤은 남편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빠가 진짜 현명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남편이 매번 그렇게 거절을 당하니까 한 번은 정말로 서러웠나 보더라고요. 명절에 한창 술을 마시는데 남편이 완전히 술에 쩔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아버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못 믿어오십니까? 저도요. 저도 아버님 밑에서 일 배우고 사업하고 싶습니다. 저도 형님만큼이나 잘할 자신 있다고요. 이젠 영업도 안 돼서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는데 이거 가지고 언제 이사 가겠어요? 저도 진짜 큰 집에서 우리 마누라 데리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제 속 깊은 뜻도 모르시고 진짜 그렇게 매번 대번에 거절하시는 거 정말 너무하십니다. 저 정말 많이 서운해요. 자네 왜 이러는가? 내가 얘기했잖아. 자네는 사업 체질 아니라고. 사업이 뭐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사업 시작하면 손해볼 것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여기까지 오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어. 그런데도 힘들었다고. 근데 나보다 더 마음도 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어떻게 사업하면서 버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회사 일이랑 자네가 하는 일은 맞지도 않고 말이야. 그냥 지금 하는 일 더 열심히 파면서 자네가 잘하는 것 하게. 그게 최고야. 진짜 씨, 끝까지 너무하십니다. 너무해요. 남편은 이렇게 말해버리고는 아예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제 속이 터지던지. 물론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아빠 말에도 일리가 있었기에 저는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남편을 데리러 나갔어요. 그 뒤로도 남편은 아빠한테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이때는 얼마나 서운할까 싶기도 했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진짜 뻔뻔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는 불이 나게 아빠의 회사로 갈 수밖에 없었죠. 제가 뛰쳐간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남편이 글쎄 아빠 회사까지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저는 가자마자 남편에게로 가서 바로 데리고 나오려고 했어요. 여보, 여기에서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정말? 여긴 왜 왔어? 아니, 나 그냥 장인어른 회사가 어떤지 좀 보고 싶어서 왔지. 장인어른이 내가 하는 일이랑 장인어른 회사 일이랑 좀 다르다고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다른지 나도 좀 확인도 하고 싶어서 왔는데 당신은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어떻게 알긴. 내가 당신 여기까지 오는데 그럼 이런 거 알려주는 소식통 하나 없었을까 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당신이 말도 없이 여기 찾아온 게 중요하지. 아빠가 그렇게까지 안 된다고 했는데도 왜 자꾸 이래? 여보, 지금 하는 일도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얼른 와. 혹시 장인어른이 연락하셨습니까? 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사위랑 아들을 차별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 진짜 다신 이제 말도 안 꺼냅니다. 정말 전 너무너무 서운합니다. 남편은 급기야 아빠한테 또 서운하다며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는 직원들 눈도 있어서 많이 난처하신 듯 했어요. 그래서 오빠 제가 나서서 얼른 남편과 아빠를 갈라놓고 저는 남편을 데리고 나왔죠. 그러고 나서 밖으로 데리고 와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당신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거기까지 간 거야? 아빠가 몇 번이나 거절하셨고 그 거절한 이유까지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당신은 왜 포기를 몰라? 나도 사업이 하고 싶은데 나도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아버님이 그걸 몰라주시잖아. 그리고 내가 뭐 꼭 사업으로 마무리 짓겠대? 그냥 나도 아버님 밑에서 장인어른 도와드리면서 사위 노릇하고 싶었던 거야. 당신까지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면 내가 어떡해? 그래도 아빠가 안 된다고 했고 아닌 건 아닌 거잖아. 이렇게 고집 피운다고 될 일이야? 이제 한 번만 더 아빠한테 찾아가거나 아빠 밑에서 일한다는 소리 하기만 해봐. 그때는 나 정말 가만 안 있어.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아주 단단히 삐져서는
그날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어찌나 유치한지 정말 제가 애를 데리고 사는 건지 남편을 데리고 사는 건지 알 수도 없었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은 꽤 단순한 사람이라 또 얼마 안 가서 마음이 풀려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이때부터는 남편도 아빠한테 아빠 회사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말을 안 하더군요. 그렇게 그 고집은 잘 꺾인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그 고집이 다시 드러나는 일이 일어났고 저희 가족은 그로 인해서 안 그래도 슬프고 힘든데 더 어려운 일을 겪어야만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언급이 돼 있었지만 제 하나밖에 없는 오빠는 아빠 밑에서 일을 배우며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오빠와 저는 어릴 때부터 사이가 정말 좋았는데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이상한 남매라고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저는 술도 오빠한테 배웠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는데 아직도 가끔씩 오빠한테 술 배웠을 때가 생각이 나요. 야, 희경아, 술 한잔 해야지. 어? 오빠 미쳤어? 무슨 동생이랑 술을 마셔. 그리고 나 술 한 잔도 안 마셔봤단 말이야. 오, 그래? 야, 술은 오빠한테 배우는 거야. 이참에 배워. 뭐라는 거야? 술은 부모님께 배우는 거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 오빠한테 다 배우는 거니까 자, 얼른 한 잔 받어. 첫 잔부터 폭탄주로 따라주던 오빠가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 이 생각만 하면 자연스럽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답니다. 그리고 오빠는 제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제일 먼저 두 팔 걷고 나서줬어요. 한 번은 제가 중학생 때 일이었어요. 그때 오빠는 고등학생이었는데 부모님이 두 분 다 일하러 나가시면 늘 오빠가 저의 밥을 챙겨주고 저희 둘이서 시간을 보내야 했었죠. 근데 그때 제가 한 번 열이 심하게 올라서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바빠서 연락도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오빠가 손수 수건을 다 빨아서 제 이마에 올려주면서 열을 내려주려 애썼고 너무 아파서 정신도 못 차리다가 결국에는 침대 이불에 위 속에 있는 것을 다 개워냈었는데 그래도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제가 한 오바이트를 다 손수 치우고 닦으며 이불 빨래까지 했었죠. 그런 오빠였기에 우리는 서로 더 애틋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우리 남매 사이에 그리고 오빠를 아끼고 사랑했던 우리 가족에게 불행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오빠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도 두 명이나 낳아 잘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오빠 친구가 부산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어 오빠네 가족들과 함께 부산을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고 있었고 올라오는 길에 지나가는 트럭과 접촉사고가 나면서 자동차가 몇 바퀴를 돌게 되는 큰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죠. 그때 차 안에는 오빠네 식구가 다 타고 있었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오빠 5살짜리 조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새언니는 중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막내 조카는 이제 막 돌이 지났기에 오빠가 막내 조카만 오빠네 장모님께 맡긴 상황이라 그 아이만 이 화를 면할 수 있었어요. 오빠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은 정말 폭풍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특히 우리 아빠는 오빠를 굉장히 많이 믿고 있으셨기 때문에 오빠에게 사업체도 물려줄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어버려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아빠에게 우리 오빠는 거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아빠는 지병을 앓고 계셔서 늘 병원에 수시로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그때마다 오빠가 회사 안에서 아빠의 빈자리를 다 채우며 아빠가 편하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었었거든요. 그만큼 아빠를 생각하고 아빠의 회사를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돌아보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이별의 아픔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아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오빠를 많이 의지했던 오빠의 장모님도 누구보다 슬퍼하고 오열하고 거의 실신까지 할 정도로 힘들어 하셨어요. 어떡하나, 어떡해.
우리 사위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손주, 내 손주. 오빠의 장모님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우리 가족 역시 또 한 번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오빠네 장모님이 이렇게까지 슬퍼한 이유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 결혼 전 새언니네 집 상황이 안 좋은 걸 알고는 늘 항상 오빠가 새언니네 경제 상황을 돌아보며 그 집안을 다 돌봐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네 장모님도 오빠를 그렇게 좋아하고 친자식으로 대하고 있었는데 오빠의 갑작스런 죽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셨던 거였죠. 한순간에 오빠와 사랑하는 어린 조카가 세상을 떠나다 보니 우리 집안은 그때부터 폭풍 같은 비극을 맞이해야만 했던 거였죠. 그렇게 아빠도 오빠의 장모님도 우리 가족 중 특별히 많이 힘들어하고 슬퍼했지만 우리 새언니의 슬픔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언니는 남편과 자식을 잃은 슬픔도 헤아릴 수 없이 컸는데 그 상황에서 사고로 인해 자신은 하반신 마비 판정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오빠네 처가집까지도 같은 비극적인 상황에 많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 없었기에 양가의 모든 식구가 슬픔을 추스르고 하나하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을 당시 저는 정말 어이없고 화나고 생각만 해도 열이 받는 일을 겪어야만 했어요. 아빠는 사업장을 물려줄 대상을 잃어버린 뒤 회사를 다시 한번 혼자 힘으로 꾸려나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빠 회사의 후계자 자리를 넘보던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저의 썩어 빠진 남편 놈이었죠. 남편 놈은 제가 사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빠가 사업장에 욕심을 내고 있었는데 그 외에도 우리 아빠가 돈이 좀 있어 보이니까 평소에 알랑방구나 싸바싸바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평소 옆에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알랑방기를 잘 뀌는 사람이었는데 아빠가 가장 믿었던 오빠가 세상을 떠나버리니 이제는 남편이 대놓고 그 자리를 탐을 냈던 거였죠. 오빠의 장례식장에서 오빠를 잃은 슬픔으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우리 아빠를 보면서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버님, 형님 그렇게 간 거 저 누구보다 정말 슬픕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도 정말 형님이 너무 보고 싶고요. 당장이라도 나한테 우리 같이 한잔하자고 하면서 연락 올 것 같은데 정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런데 아버님은 얼마나 더 힘이 드시겠어요. 아버님, 제가 이젠 옆에서 아버님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형님의 빈자리를 채워드릴게요. 당시 이 사람의 말에 저나 우리 아빠 엄마는 많이 울었습니다. 이만큼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있는 게 정말 고마웠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오빠의 자리가 탐나서 그랬다는 것이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근데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놀라운 사실은 아빠가 이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셔서 그런지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한 분이라 제 남편이 옆에서 어떤 알랑방귀를 끼고 아빠에게 들이대도 늘 고마워하시면서도 항상 자네는 사업 체질이 아니야. 내가 몇 번을 말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만 말하게. 라는 식으로 거절을 많이 하셨다고 했었잖아요. 그 몇 번의 수모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포기한 줄 알았던 남편의 욕심이 오빠의 죽음 이후에 또다시 되살아났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 장례식장 안에서만 저희 오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겠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아빠가 그날도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도 또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우리 아빠를 찾아가서 아빠를 설득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아빠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고 거기에 빈정이 상한 남편은 아빠에게 또다시 개무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빠는 물론이거니와 저한테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되었던 것이었죠. 아빠에게 또다시 거절당한 남편은 그때부터는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배알이 배배 꼬여버렸는지 그날부터는 거의 망나니처럼 저와 아빠를 막대하기 시작했어요.
어이, 당신은 참 나한테 애정이라고는 일도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당신 남편이 당신 아빠한테 일 시켜달라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나 몰라라 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내 마누라냐? 아빠가 누누이 이야기하셨잖아. 당신은 사업 체질 아니라고. 우리 아빠 누구보다도 현명한 분이셔. 그거 그냥 생각 없이 말씀하신 거 거절한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 네 아빠도 니도 참 잘났다. 아주 똑똑이들 납시었어. 에이 퇴. 진짜 더러워서 못 살겠네. 이놈의 집구석.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 속을 긁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을까 싶을 정도로 저한테고 아빠한테고 빈정거리는 말투를 없애질 않았죠. 근데 그건 진짜 저희 남편이 우리 아빠를 제대로 모르고서 그렇게 서운해서 삐진 거였어요. 우리 아빠는 남편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올곧은 분이셨습니다. 아빠가 워낙에 우리를 독립적으로 키우시고 자식이라고 마냥 안으로 끼고 사는 분이 아니라는 건 오빠나 저나 결혼을 할 때 확연하게 드러났었는데요. 아빠는 부모가 자식을 대학까지 보내줬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사는 거라고 하시며 오빠나 저나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할 자금으로 똑같이 1억씩만 딱 해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오빠나 저나 결혼할 때 집을 구하면서는 아빠가 해준 1억이랑 우리가 알아서 구한 돈으로 다 보태서 집을 구해야 했었죠. 근데 오빠랑 우리 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저도 아빠한테 1억을 받았어도 시댁 쪽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대출을 받아서 집값을 구해야 했고 그마저도 넓은 집으로 구하는 것은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조금이라도 생기려고 하면 그때마다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재산 같은 거 나중에는 다 너한테 가겠지만 아빠가 왜 지금은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아? 처음부터 돈으로 그렇게 너희들 필요한 대로 다 지원해주면 나중에 가서 돈의 소중함을 잃게 되는 거야. 그럼 너네는 나중에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 아빠는 그걸 너희한테 알려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네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제대로 안 해준다고 해서 서운해하고 그러지 마라. 다 너희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원래 귀한 자식일수록 굴려서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어. 우리는 너네가 너무 귀해서 그러는 거니까 서운해하지 마. 엄마, 나 엄마 아빠 돈 조금도 탐낸 적 없어. 나 괜찮아. 오빠도 마찬가지였잖아.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집 좁아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그런 염려 가지지 않아도 돼. 그래, 그래, 내 딸. 이게 바로 우리 딸이지. 우리는 이렇게 이 모든 생활을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 남편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빠의 어떤 모습을 본 건지 몰라도 아빠의 이런 모습에 이렇게까지 서운해하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그리 길지 않은 결혼 생활 동안에 우리 아빠 성격을 다 파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이렇게까지 서운할 일은 아니었기에 저도 남편의 편을 들어주기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의 시댁에게 서운할 일이 더 많이 있었어요. 이 집안은 애초에 저희 남편만 뻔뻔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남편이 이 뻔뻔 DNA를 받은 것은 다 시댁의 피였고 그게 어디 안 가더라고요. 시부가 진짜 뻔뻔한 사람이었는데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명절에 시댁으로 모인 상황에 갑자기 시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가, 내가 지금 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저기 너희 아빠한테 5천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 좀 해봐주면 안 되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났었어요. 왜냐면 이때는 저희 오빠와 첫째 조카가 잘못되고 나서 정말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 이렇게 돈 얘기를 할 만큼 꼭 필요한 상황이 있는 걸까 싶어서 시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아버님 혹시 그 돈은 왜 필요하신 거예요? 나도 이제 장사 좀 해보려고.
나도 너네 아빠처럼 대단한 사업체는 아니어도 장사해서 돈 벌 수 있는 거잖아. 아버님, 근데 왜 그 돈을 저희 아빠한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돈 좋다는 게 뭐냐? 서로 이럴 때 돕고 사는 건 아니겠어? 저는 역시나 가당치도 않은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대답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님, 돈이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마셔야죠. 야, 너 지금 니네 아빠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냐? 어? 어디서 시애비 돈 없다고 가르치려고 들어? 이자 주면 될 거 아니야, 이자 주면. 아버님, 그러다가 망하시면요? 정말 죄송한데요.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애초부터 아버님 부탁 들어드릴 수 없었어요. 지금 저희 집안일로 인해서 아빠 마음 추스르고 있는 것도 힘드신 상황이고, 저희 아빠, 저나 오빠 결혼할 때도, 결혼 후에도 다들 알아서 각자 잘 사는 거라고 금전적인 부분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일절 안 도와주신 분이셨어요. 그건 제가 이 집 시집 올 때 아버님도 다 알고 겪으신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5천만 원이라뇨. 저랑 오빠한테도 돈 안 주시는 분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전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뭐? 이건 뭐 며느리인지 선생인지 참나 원. 됐다. 필요 없어.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며 시아버지의 요구를 완전히 차단했었어요. 시부는 저의 반박에 혼자 열받아 하며 됐다고 하곤 그 뒤로 돈 얘기를 다시 못 하셨죠. 근데 제가 이렇게 시부와 이야기를 할 때 저의 입장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저의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저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시부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우, 아빠. 언니 말이 100번, 1000번 맞아. 탐낼 걸 탐내요.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다 쪽팔려 죽겠어, 언니한테. 아빠가 장사하고 싶으면 아빠가 직접 돈 모아서 아빠 돈으로 해야지. 왜 그걸 사돈 어른한테 손을 벌려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하여튼. 우리 아빠지만 너무 뻔뻔해. 언니,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우리 아빠 진짜 언제 철드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진짜 이래서 친정에 오기가 싫어. 쪽팔려서. 그 소리에 시아버님이 꼬리를 쫙 내리고는 민망해하는 모습으로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때 어찌나 신우에게 고맙던지 정말로 신우이는 제가 겪으면 겪을수록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정상인 사람인데다 진국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그 뒤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놈의 시댁 사람들은 근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뻔뻔스러움에 한계가 없는 건지 이번에는 시어머니한테서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고는 너무 열받아서 전화를 집어 던져버릴 뻔했습니다. 예,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하던데 아이 얘기 들어보니 바깥사도 너무하신 거 아니래니? 어떻게 사위가 장인 돕겠다고 그 형님 빈자리 채워주겠다고 한 걸 그렇게 단칼에 거절할 수가 있어? 이번이 한 번이 아니라면서. 그럼 네가 옆에서 좀 거들어서 같이 네 남편 편이 되어줘야지. 어쩜 그렇게 끝까지 네 아빠 편을 들었다니. 그러지 말고 네가 좀 바깥 사돈한테 이야기해서 일자리 하나 던져주라고 해봐. 저는 이 말을 듣는 내내 정말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로 시모에게 이야기를 했죠. 어머님, 저희 아빠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어머님 아들은 사업 체질 아니래요. 우유부단해서 사업하면 망해서 마음고생하기 십상이라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 좀 그만하세요. 더 통화를 했다가는 제가 못할 말까지 쏟아낼 것 같아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쩜 이렇게 시댁 식구들이 남편까지 돌아가면서 저를 힘들게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제가 도대체 왜 이 결혼을 이렇게 유지를 하나 싶어서 저는 이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께 우리 아빠 이야기를 했다며? 진짜 당신 못 말리겠다. 못 말리겠어. 나 진짜 지금까지는 내가 다 참았는데 더는 못 참겠어. 이혼해 우리. 뭐?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이혼이 말 그대로 이혼이지 무슨 소리긴. 우리 아빠 그렇게 괴롭게 한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시어머니한테까지 그걸 찔러 바쳐서 날 힘들게 해? 당신 진짜 어디까지 밑바닥 보일 건데, 어?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사니까 당장 이혼해. 제 입으로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남편은 그제서야 좀 정신이 차려진 듯 했습니다. 다행히도 제 말이 우습게 들리지 않았는지 그제서야 싹싹 빌더라고요. 알았어. 여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장인어른께 그런 소리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자는 소리만 하지 마.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서 버렸기에 어느 정도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며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남편과의 사이에서는 좀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5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주변에서도 아기를 많이 기다리고 저도 아이를 낳고 싶었기에 산부인과로 가서 인공수정이라도 하려고 했었지만 그 시점에 오빠와 첫 조카가 잘못되고 남편이 진상짓을 연속으로 부리는 탓에 그럴 마음이 싹 사라지고 있었고 이혼까지 고려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또 하나의 힘든 일이 저에게 찾아오게 되었죠. 저희 아빠는 지병을 앓고 있어 늘 술을 멀리하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오빠가 그렇게 잘못되고 나서 회사를 혼자 끌고 가는 것도 힘드시고 또 심적으로 의지하던 아들이 없어지니 많이 외롭고 괴로우셨는지 우리 가족들 몰래 술을 드시며 다니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한테서 다급하게 전화가 와 받아보니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어떡하니? 어떡해? 네 아빠 지금 피토하고 병원으로 실려갔어. 가슴을 꽉 쥐면서 쓰러졌는데 그때부터 미동이 없다. 어떡하니? 어떡해? 엄마, 일단 진정하고 나도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 테니까 일단 침착하게 있어요. 어? 여기에서 엄마까지 무너지면 안 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나오고 긴급으로 응급처치를 했지만 아빠는 병원에서 누워 계시다가 얼마 안 돼 결국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순식간이었어요. 오빠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2년도 안 된 시점이라 우리 가족에게는 비극에 비극이 얹어지는 정말로 절망적인 순간이었죠.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순식간에 가족을 둘이나 잃게 되어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아빠의 장례를 치르던 때 장례식장에 새언니와 막내 조카 그리고 새언니의 친정 부모님까지 와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진짜 눈물이 절로 뚝뚝 흐르더라고요. 특히 저는 새언니를 보며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언니는 오빠와 같이 겪은 사고로 인해 휠체어에 타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슬퍼서 눈물이 났는데 언니가 저한테 다가와서 제 손을 꼭 잡아주는 걸 보면서 정말 폭포수 같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가씨, 오빠 좋은 데 갔을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님도 오빠 있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나는 다행히도 우리 남편이 아버님이랑 같이 좋은 곳에 외롭지 않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더 마음이 놓여요. 게다가 좋은 곳에서 둘이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우리 그렇게 믿고 힘내자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새언니와 함께 저는 손을 꼭 붙잡고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막내 조카도 뒤에서 같이 울었는데 그걸 보니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애기는 그냥 엄마 따라서 주변에 우는 사람들 따라서 우는 것일 텐데 그래도 서럽게 우는 걸 보면서 마음이 짠하면서 아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렇게 아빠를 잃은 아픔까지 겪고 나서 시간이 한 달 정도 흘렀을 때쯤이었습니다. 아빠의 부재까지 겪게 되면서 저는 정말 많이 힘들었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던 때였어요. 이때 저는 정말 믿었던 인간, 사랑했던 인간에게 크나큰 배신감을 느껴야 했어요. 제가 집에서 집안일하며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신나는 목소리로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여보, 이제 됐어. 다 됐어. 뭔데? 뭐가 됐다는 거야? 나 지금 40평대 아파트 계약하고 왔거든? 우리 있잖아. 이제 이 좁아 터진 데서 그만 살고 넓은 집에서 살 수 있어. 뭐? 아니, 당신이 돈이 어디 있어서 그걸 계약했다는 거야. 아, 계약금은 내가 알아서 냈어. 그건 걱정하지 마. 그 잔금만 이제 당신 아버님께 상속받은 거 그걸로 해결하면 될 것 같아. 뭐라고? 아니,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지금 우리 아빠 돈을 가지고 네가 계약을 하고 왔다는 거야? 어, 어차피 당신 상속 받을 거잖아. 야, 이 쓰레기야. 너는 장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신나가지고 그 아파트를 계약하고 오냐? 어? 미쳤어, 지금? 와, 내가 정말 신의 한 수가 있다면 당신이랑 나 사이에 애가 없다는 거야. 너 같은 놈하고의 사이에서 애가 없는 게 진짜 천만 다행이다. 그리고 그게 왜 내 돈이야? 엄마도 살아 계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새언니하고 조카도 있어. 우리 엄마가 새언니하고 조카 얼마나 챙기는지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우리 새언니하고 조카 많이 생각한다고. 앞으로 그 돈으로 우리 엄마랑 새언니 조카 챙기고 지키기도 부족한데 왜 그걸 네 돈 마냥 막 써버려? 그것도 아무런 상의도 없이. 사람 속 뒤집어지게. 아니, 우리도 이제 법적으로 장인어른한테 상속 받는 거잖아. 우리도 그럴 권리 있잖아. 왜 그게 우리야? 어? 왜 그게 우리냐고. 이 미친 삐리리야. 우리가 아니라 나하고 내 엄마한테 상속한 거지. 우리란 말 쓰지 마. 재수 없으니까. 뭐? 아, 그럼 어떡하라고. 이제 곧 잔금 넣어야 하는데. 잔금?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딱 봐도 나한테 말도 없이 대출받아서 계약금 찔러 넣은 것 같은데 잘 됐네. 네가 그냥 그 40평대 아파트에 네 집 식구들 데리고 다 들어가. 어? 아주 잘 됐다. 40평대 아파트면 몇 억은 잔금 치러야 할 텐데 아주 잘 됐네. 어? 평생 그 대출금 갚으려면 허리 휘겠어. 아휴, 인간아. 네 여동생의 반만이라도 좀 닮아봐라. 어?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 뭐? 내가 혼자 잔금을 어떻게 넣어? 그 몇 억을 어떻게 넣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뭐 허락받았어? 나한테 조금이라도 상의했냐고.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얼마 전에 이혼하자고 했던 말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냐고. 와, 너는 진짜 내가 끝까지 이혼 요소리 듣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혼요 소리 듣게 하기 싫으니까 웬만해서는 그냥 살아보라고 했었는데 진짜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우리 엄마가 아빠도 이제 안 계시는 마당에 참고 살 수 있으면 참아보라고 이혼요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끝까지 참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안 되겠어. 내가 왜 너 같은 놈한테 참아주면서 살아야 되니? 장인이 돌아가셨으면 최소한 같이 슬퍼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제 네 장인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됐어. 그건 알고서 너 지금 그따위로 하는 거지? 너는 정말로 인간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야. 알았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우리 이번만 정말 집 계약하자. 계약금 넣은 거 너무 아깝잖아. 그거 지금 미분양이거든? 내가 다 알아보고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서 내가 얼른 계약금부터 넣어놓은 거야. 경기도권이라 서울처럼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야, 여보. 잔금 비싼 거 아니니까 좀 도와줘, 여보. 한 번만 좀 도와줘. 어? 아, 그래. 이거 당신 이름으로 하자. 당신 명의로 계약해.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진짜 이제는 화내는 것도 지치는 듯 했습니다. 와, 진짜 이젠 기도 안 찬다. 너는 진짜 미쳤다, 미쳤어. 내가 왜 경기도에 가서 살아야 하는데? 난 너랑 이혼하고 여기에서 우리 엄마랑 살 거야. 우리 집에서 엄마랑 살 거라고. 내가 왜 우리 집 두고 거기까지 가냐고. 그래서 지금 진짜로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어? 이혼하자는 거야. 아까부터 계속 내가 하는 말 어디로 들었니?
야, 네가 나랑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그리고 너 나랑 이혼하고 나면 평생 이혼녀라는 타이틀 꼬리표처럼 달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 어, 나는 이혼녀 꼬리표가 더 편해. 너 같은 똥차랑 사느니 차라리 이혼녀 소리 들으면서 사는 게 100배, 1000배는 낫다고. 이렇게 한바탕 싸우고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남편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방문을 확 잠가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한 사이에 남편의 짐을 다 싸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혼할 생각이었고 조금도 남편이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시댁으로 짐을 보내놓으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난 듯 싶었어요. 시댁 쪽에서 바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얼마 못 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왜 내 짐이 우리 집에 있어? 어? 너 말 잘했다. 지금 네가 네 입으로 우리 집이라고 그랬지? 이제부터 거기가 니네 집이야. 어차피 당신 여기 들어올 때 뭐 땡전 한 푼이라도 들고 온 거 있어? 우리 아빠가 보태준 1억에 내가 대출 받아서 보탠 걸로 집 산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넌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나갈 때도 깔끔하게 네 몸만 딱 나가면 돼. 어차피 우리 사이에 애도 없고 뭐 문제될 거 없잖아.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그동안 살면서 월급을 뭐 한 푼이라도 가져다 주기로 했어? 뭐 했어? 어차피 우리 결혼 시작하면서 경제 생활도 다 각자 했으니까 더럽게 얽힐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시는 보지 말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뚝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남편에게 무수히 많은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이혼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집에 다짜고짜 찾아오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면서 자기는 이혼할 수 없다고 하기에 저는 아예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장을 작성해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진짜로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다시 찾아와서는 싹싹 빌어대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저에게 따지고 들고 화내면서 저에게 막 성질을 부려댔는데 이혼장을 받고 나서는 진짜로 제가 이혼을 결심하고 사태가 심각한 걸 느꼈는지 이때부터는 다시 찾아와서 싹싹 빌어대고 심지어는 저희 친정엄마까지 찾아갔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도 저와 같은 입장이었고 제가 결심을 이미 한 것에 대해 저를 지지한다며 남편을 그렇게 내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은 속전속결로 완료가 되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는데 왜 우리 아빠 돈을 본인 돈으로 생각을 하고 무턱대고 아파트를 계약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들어보니 결국에는 그 잔금을 못 치러서 그냥 그 계약금은 허공으로 날아간 듯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예상을 했던 일이었어요. 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잔금을 치를 수 있었겠어요? 지금은 그 대출금 갚겠다고 뼈 빠지게 일을 하는 듯 싶더라고요. 참 본인이 저질러 놓은 짓, 본인이 다 주워 담느라고 알아서 사서 고생하는 꼴이 된 거죠. 저는 지금은 엄마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어차피 이혼만 다 되면 전 남편과 살던 집은 처분을 하고 엄마랑 같이 살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혼이 완료되자마자 바로 집은 내놓고 친정집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고 있답니다. 제가 집으로 들어갔을 때 엄마는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왔다, 내 딸. 그동안 고생 많았어. 엄마도 이제 아빠도 없고 외로운데 우리 둘이 의지하면서 잘 살자. 그리고 너 충분히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이 엄마랑 같이 살면서 그동안 못 누렸던 자유 누리면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엄마, 고마워. 나 당분간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살아볼 거예요. 나와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는 둘이서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었네요. 저와 엄마는 오빠 아빠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저의 이혼까지 3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절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기에 서로에게 더욱 의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새언니랑도 연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엄마는 오빠가 잘못되고 난 다음부터 바로 아빠와 함께 새언니와 막내 조카를 많이 도와주고 있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엄마는 끝까지 새언니를 책임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오빠의 혈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보살펴야 한다며 엄마는 정말 새언니와 막내 조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말에 당연히 동의를 하기에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새언니 바람이라도 쐬주고 싶어서 막내 조카까지 데리고 나가 놀러 갔다 오기도 했답니다. 집에만 있어서 적적했는데 이렇게 맑은 공기 마시니 너무 좋다고 언니가 무척이나 좋아하던 거 있죠? 새언니도 지금은 하반신 마비로 지내고 있지만 재활치료 받으면서 어떻게든 조카를 위해서 일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니가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저도 엄마도 옆에서 많이 도울 생각이에요. 부디 여러분, 앞으로 새 인생을 살아갈 저와 엄마, 그리고 새언니와 조카를 위해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저도 지금은 당분간 연애 생각이 없어서 제 할 일 하면서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평화가 계속해서 유지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니, 앞으로 쭉이요. 여러분, 이 인생사 세용지마라고들 하잖아요. 우리 집안에는 늘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정말로 세용지마라는 말이 맞구나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폭풍 같았던 잔인한 시간들이 이제는 싹 지나갔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되도록 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언제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으실 텐데요. 부디 지금 혹여 슬픈 일을 겪고 계시다면 앞으로 다시 찾아올 좋은 날을 생각하며 그 슬픔을 잘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게요.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